재건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건축 1심에서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1심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꽤나 있었고, 고등법원에서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고등법원에서 그러지 말고 원고도 감정 시정하고 피고도 감정 시정해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산술평균을 하든지 판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쟁이 많아져서 당사자들이 요청을 하고 변호사들도 요청을 해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막 재감정이 일어나는 경우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법률신문에서 나왔죠.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감정을 하지 않겠다. 1심 감정에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있지 않은 한 재감정 안 하겠다. 이런 반동의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건 그렇게 재감정의 요청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분들께서는 아니 이거 뭐 1심에서 해서 뭐 특별히 위협하다는 사정이 없는데 왜 또 자꾸 감정을 해? 당신이 원하는 금액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 보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매도 청구라든지 현금청산에서는 매매 금액이 최고의 쟁점이에요. 사실 그거 당사자들이 정하지 못해서 온 것인데 다른 법적 쟁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임대차 공제하고 근저당 공제하고 이런 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금액이에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문제인데 그 금액을 재건축에서는 제1심에서 단 한 명의 평가사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것은 너무 심해요. 3심 재판 3번 받아야 되는데 재판 1번밖에 안 받고 게다가 감정평가사가 법인도 아니고 단 한 명의 개업평가사 단독으로 무슨 감정사무소 이런 사람 한 명이 이 동네 전체의 시가를 평가해버린다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재판도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 재판이 있는데 합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3명, 고등법원에서 판사 3명, 대법원에서 또 뭐 여러 명 이렇게 하는데 감정평가사 그것도 개인 감정사가 단 한 명이 1000명이 존재하는 조합의 그 시가를 감정해서 다 끝내버린다. 이거 좀 심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판부에서는 그건 사실의 문제이지 가격의 문제이지 법적 쟁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 재감정 안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봐도 우겨가지고 재감정하는 경우 1심에서 재감정하는 경우도 있고 항소심에서 재감정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명의 평가사를 선정한 경우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도 좀 밀어붙이세요. 특히 변호사들은요 항상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혀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연수원에서 판례에 틀리면 감점 1점, 0.5점 이런 거 써볼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님들한테 쪼크를 먹으면 심각하게 죄를 진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뭘 모르나? 아무래도 판사님 나보다 뭘 많이 아시겠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하는 그 국민들의 요청과 이것이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전달하세요. 쪼크 먹으면 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 예의 바르게 계속 전달을 하세요. 계속 하시면 언젠가 먹힌다니까요. 벌써 항소심에서 재감정 안 해주겠다는 것은 요청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한다. 신문에 났어요. 그건 뭐예요? 인상이 하라는 요구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올라가죠? 꼭 그러죠. 지하철 요금 인상 안 하면. 한 2달 동안 안 하죠. 결국 올라가잖아요, 결국.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감정 안 한다. 이거는 고쳐져야 됩니다. 이건 그 금액이 절체절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세요. 판사님들, 요새 변호사들 왜 그래 도대체?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개기면 됩니다. 저도 의뢰인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이거 선생님이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법이란 게요 이렇고요 이런 거예요. 예? 해놓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가만히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저는 상당히 많던데요. 그 의뢰인의 본인의 그 이익에 충실한 분을 막 이렇게 너무 본인 욕심만 챙기시는 것 같네요 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가끔 정말 챙길만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심경이 변화되는 것이죠. 심경이 변화되고 판사님도 요새 변호사는 왜 그래 도대체 하다가 옆에 있는 판사님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요새 이게 재감정만 요즘 그러기도 해. 또 어떤 판사님 그러시겠죠. 그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신경은요 계속 쪼으면 언젠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해주세요. 막 개기세요.
자, 분양 신청 기간과 감정평가 및 그 기준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총의를 하고 인가고시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 총의를 하고 인가고시가 나는데 사업시행계획 총의 인가고시 요때가 바로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입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부수는 옛날 헌집이죠.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 딱 그날은 종후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 종후자산은 신축할 건물이죠. 그리고 이때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은 종후자산을 받는 거죠. 종후자산 받는 거. 종후자산이 신축 건물입니다.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은 종후자산을 받는 겁니다. 그 종후자산 새로 신축될 건물의 평가 기준 시점은 그 마감날입니다. 마감날. 근데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자산 값을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 종전자산의 평가 기준 시점은 요 마감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조합원 자격 상실하고 그 다음 날이 매매계약 체결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고도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는 것은 관리처분은 이 날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자, 그 날짜 시점에 여러 가지 종전자산의 그 형상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 뭐 지분 쪼개기 방치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한 날 그날 뭐 토지를 갖고 있을 거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08년 9월에 경제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미 사업계획을 다 대형 평형을 잡아놨어요. 48평, 50몇 평. 왜냐? 큰 거를 투자를 해놔야 큰 것은 치도 많이 치잖아요. 호박 한 번 부르는 거하고 참깨 몇 번 불러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50평짜리 한 번 올리면 막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50평, 60평 막 이런 것들 많이 설계를 잡아놨는데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소형평, 다 조그만 것들만 사겠대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 바꿔버립니다. 설계를 다 바꾸고 대형 평형을 기초로 해서 분양 신청을 해놨었는데 경제 위기가 오니 2010년, 11년 막 이때 설계를 더 바꿔요. 좀 있다가 이거 뭐 재건축이 안 되네 이거 다 이거 안 한다고 하고 해산하는 머리에 막 실내기 하다가 또 다시 또 설계를 또 변경해.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면 이제 사업수행 계획을 계속 변경합니다. 이걸. 자, 사업수행 계획을 해서 분양신청 공고를 해서 이거 다 했는데 이 절차를 한번 해놓고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수행 변경 총회를 해요. 변경 총회에서 변경인가 받은 다음에 이걸 또 한번 또 해요. 1차, 2차, 3차까지 나가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차 때 분양 신청했던 사람이 있고 안 했던 사람이 있죠. 1차 때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 2차 때 분양 신청할 수 있나요? 없죠. 이미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1차 때 안 한 사람은 2차 때 청구권이 없어요. 조합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조합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미분양 나느니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조합은 자격이 상실됐던 사람한테 새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준하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은 자격이 관한 것으로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차 때 안 한 사람은 2차 때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1차 때 분양신청을 했던 사람이 2차 때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1차 때 멋돈으로 분양신청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내 돈 받고 빨리 떠나서 이거 현금화해서 딴 데다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거 하세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차 때 분양신청하고 2차 때 분양신청을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할 때는 명확하게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중에 우편을 보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합은 탈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거든요. 1차 때 신청을 했던 사람도 2차 때 다시 평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2차 때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1차에 신청했던 평형 때와 가장 유사한 평형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이탈자가 나오면 피곤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조합원장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는 안 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주는 게 좋은데 내용의 우편을 안 보냈더라도 2차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2차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조합원장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1차와 2차, 3차 이렇게 분양신청이 여러 번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되고요. 1차 때 분양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처분 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업시행 계획을 또 변경하고 또 관리처분 총회.
실제로 한 두세 번 해요. 두세 번 하는데, 자, 관리청계획에서는 뭘 정합니까? 종전자산과 종무자산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있죠. 사업시행계획 총회가 있고 인가고시가 있은 이날이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인데,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인데, 종전자산 평가를 2008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2013년도 관리청계획에 써먹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이것도 한번 평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평가를.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매우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면 종전자산 평가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있고, 그 판례는 1심 판결로 소차로 끝났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면 감정평가업자들은 좋죠. 평가 또 해야 되니까. 오, 이거리 또 생긴 거잖아요. 또 생긴 거니까 좋은데, 아무튼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 교재 12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교재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어요. 교재 122페이지에 보시면 46조에 분양공범이 신청이 있고 47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 관처분 대상에서 분양 대상 제외된 자 등은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150일이었지만 요즘은 90일로 바뀌었는데, 이 90일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90일 이내에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 자, 어떤 분이 여기서 이 단독주택 건물에 살고 있어요. 나 청산자예요. 근역시 안에서 청산자예요. 근데 90일이 지났어요. 그럼 돈 줘야 되나요? 이 사람 지금 빼야 되잖아요. 항상 동시행 관계잖아요. 매매계약은. 청산이라는 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은 건데, 짐을 빼야지 돈을 주죠. 짐도 안 뺐는데 이자가 발생해요? 그 조합만 불리한 거잖아요. 이 조합은 빨리, 청산금을 빨리 주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써놨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90일 이내에 짐을 빼면 줘야 되겠죠? 짐을 빼야. 동시행을 해야지 줍니다. 47조 2항을 보세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청산하지 않은 경우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지급된다. 정관은 이자를 안 정합니다, 대부분. 조합에서 뭐하러 정해요? 안 정해요. 설사 정했다 치더라도 동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주죠. 줄 의무가 없어요. 만약 정했다면 동시행 안 해도 주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정할 조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 90일이니 150일이니 이게 큰 의미가 없고, 이게 민법에 동시행 관계가 이렇게 섞어보면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일, 90일이라, 옛날에 150일, 지금 90일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런 화해공고 결정을 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청산자야. 청산자인데 내 집을 다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가고 근저당 다 말소. 세입자 다 내보냈어요. 완전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등기 권리증 같은 걸 다 법무사한테 다 맡겨놓고 변제 준비 완료 통지 수령을 최고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했어요. 자, 현금 청산자는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 다음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죠. 계약서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명도를 하고 세입자도 내보내고 근저당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한테 다 맡기고 내용 증명으로 열쇠 사진까지 다 찍어서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그러면 조합은 이행지체에 빠지죠. 이행지체에 빠지죠. 그러면 그때는 이자가 발생하겠죠. 민법상 5%. 상상? 이거 상사인가요? 조합이 상사인가? 상사라고 봐야 되게 상위인데, 6%가 발생한다고 봐야죠. 여기서 뭐 정관으로 정한 이자? 그때 발생하는 이자가 정관으로 정하면 그때 발생하는 이자라고 봐야 되겠죠. 정관으로 정하지 않으면 상사 6%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고, 90일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90일 이내에, 자, 90일 이내에 이행 제공을 다 했어요. 청산자가 이행 제공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조합은 지체 상태에 빠지죠. 60일째에 이행 제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체 상태에 빠지는데 조합도 이 소리 하죠. 90일이잖아, 90일. 90일까지만 주면 되잖아. 89일째까지는 나 지체가 아니야. 또 이런 주장이 가능하죠.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빨리 주라고. 91일이라는 건 돈을 빨리 주라는 의미인데 60일 이내에 이행되고 했더니 나 안 줘도 돼. 90일째 주면 되는 거야. 이게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항상 법률이라는 것은 만들자의 의도와 이게 다른 상황이 부딪히면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에서 헷갈리니까 그때는 이제 150일이라고 법이 150일인데 150일 이전에 이행되는 거 다 해버렸어요. 판결 선고가 이제 날라고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이런 묘수풀이를 하더라고요. 150일과 이행 제공을 한 날로부터 날과 그 두 가지 중 늦은 날 기준으로 해서 20% 이자를 붙여준다. 이게 화해구역에서 내니까 다 오케이 했어요. 거의 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끝나려고 하는데 이 90일, 150일 의미가 없어요. 민법의 이행 제공, 동시행 관계와 법리와 부딪히면 상당히 문제를 발생한다. 그리고 90일이 지났는데 이행 제공도 안 했어요. 그럼 조합을 이자 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수용 재결에서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해주면 20% 이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청산자는 요새 이걸로 장사를 많이 해먹죠. 사람들이 사실 이게 거의 제가 만들어낸 건데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매매계약 체결 의제가 돼서 조합은 매수인, 우리는 매도인이 됐고 청산자는 계약 체결됐으니 아까 세입자 내보내고 근저당권자 다 말소시키고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다 보관시키고 예우증명 보내고 이런 이행제공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죠. 원래 그 도형법 39조 매도 청구는 조합만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조합이 소송 제기하면 반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반소를 안 해주면 집행권한이 없어요. 집행권한이. 조합이 소송 걸어서 감정 금액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멍하니 기다리겠지. 조합이 돈 주겠지. 판결문도 있으니까 돈 주겠지. 근데 조합이 소송을 먼저 걸어놓고 돈을 안 주는 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면 판결문, 집행권은 이렇게 있잖아요. 소송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소를 걸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조합이 소송 걸어서 너 나가, 돈 테니까 나가 해놓고 나중에 조합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저기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중간에 그냥 해산돼 버려요. 해산해버리면 내 돈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반소를 걸어주는 게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행 제공을 다 해두고 소송을 겁니다. 소송 걸면은 우리가 보통 소송 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장 부분 선달로부터 20% 이자 돈 줄 사람은 빨리 돈을 주지 왜 재판을 지들 끄냐 20%인데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통 판결 선고 시부터 20% 이자를 부과하는 걸로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감정가가 나오고 여기서 이행제공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이행제공이 도달한 날로부터 이행제공이 내용증명이나 준비서명이 상대방이 도달한 날로부터는 이때부터는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최소한 20% 이자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선고시로 판사님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 의뢰인들은요 제가 그랬어요. 뭐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신청하고 뭐 감정이 불러다가 조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다 이행제공하고 빨리 선고받아서 여기서부터 20% 때리는 게 좋아요. 이게 요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증인되는 것보다 이 효과가 더 커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끄덕끄덕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요. 이걸 다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죠. 그냥 집을 텅 비워놓고 나갈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망고에 질리더라고요. 물론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정도의 자력이 있어야지 20% 이자를 붙여먹는데 여기서부터는 잘 안 되고 선고시부터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뢰인 중에 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20%가 막 붙어 나가는데 이게 건물가가 한 12억이었어요. 1년에 20%면은 2억 4천이잖아요. 엄청나요, 2억 4천. 근데 그 조합이 왜 이 돈을 안 주느냐? 조합이 해산될까 말까 막 비실비실 하고 있었어요. 이게 건설회사가 사건 수준을 하겠는데 건설사가 이거 할까 말까 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자가 막 늘어나죠. 2억 4천. 한 1년 끌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빨리 돈 달라고 했더니 줘야죠. 근데 돈이 없어요. 아직.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 한 2년을 끌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집을 건물 다 비워놨는데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신문 보고서 잠깐 쓰자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 줄 테니까 신문 보고서 쓰재요. 이 사람이 80만 원인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잠깐 거기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합이 그걸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무슨 이행제공이냐고 여기서 신문 보고 배급하는 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자 다 나가가 버렸잖아요. 다 나가고 여기서부터 20% 이렇게 그 매달 80만 원에 눈이 어두워서 1년 한 1억을 날려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하도 편안하니까 이자 늘어난다 하다가 80만 원 아싸 그래 저녁에 아침 일찍에서 배급하고 이래서 날라갔고요. 또 어떤 분은 이행제공에서 이자가 1심 판결 이후에 이자가 붙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2심에서 저 조합 측에서 뭐 금액 어떤 금액 이주비 대출 이자를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막 다투고 그래서 결국 다 승소했어요. 저희가 승소했는데 1심 판결부터 20% 붙이라는 것을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 이후부터 20%를 붙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주문을. 그러면 여기서 항쟁함이 상당했느냐? 우리가 다 승소했거든요. 근데 그 항쟁하는 것도 12억 중에 1억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었거든요. 그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가 뭐 기간해야 되네. 이만큼만 항쟁함이 상당하지. 그러면 요만큼의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20% 여기서부터 붙이고 1억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붙여야 되는데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1심부터 붙였던 20%를 여기서부터 붙이느냐. 이 금액만 1억인데 상고하자 했는 상고를 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왜냐? 이 12억을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빚 갚아야 되니까. 자금이 딸려가지고. 역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구나. 그냥 당장 그 돈을 써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아서 이번 달 월급을 줬어요. 제가. 그래서 네가 못 받아서 이번 달 월급 못 줬는데. 네. 아무튼 이행제공이라는 게 저런 건데 그래서 20% 이자를 이제 최고의 투자처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저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저당을 명도하고 뭐 다 했는데 근저당을 끌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12억짜리 부동산 중에서 근저당이 3, 4억이 있다. 그럼 근저당을 안 껐어요. 그럼 나머지 4억을 뺀 나머지 8억에 대해서만 20% 이자 붙는 것 아니냐. 붙일 수 있다라고 막 과대 광고를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과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거를 아까도 20% 10% 막 올린다. 자, 그 다음에 책으로 그 다음에요. 123페이지 오른쪽에 몇 시까지죠? 5시 20분까지인가요? 아니다. 5시 30분까지죠? 40분까지. 123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49조가 있고 시행령 보세요. 48조. 시행령 48조 보시면 청산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2인 이상이 평가하는 산술평균하여 산정금을 기준 협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협의 안 해도 됩니다. 이걸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여기다 표준정권 44조 뒤에 있네. 넘겨보세요. 표준정권 44조 3항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44조 4항에 보시면은 현금청산할 경우에는 시장부서가 추천한 감정평가 2인 이상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새 실무상으로 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소송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송하면 시가감정을 법원에서 해서 그 금액으로 그리고 재개발은 수용재개발 과정으로 그리고 44조 5항도 보시면 조합원은 발전구역 인가후 며칠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청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125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문제, 경전자산평가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넘겨보시면 126페이지 8에 보면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이란 사업시행 변경 인가고시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뜻이 옳다. 즉 종전자산 평가는 변경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조합원 자격 상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형평산 대상자 같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빠지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130페이지 보시죠. 현금 청산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최고 절차는 필요 없어요. 최고. 예를 들어서 최고에 되는데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 13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32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고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에 의해서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 안 하면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고 계약 체결 기간에는 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고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권리 제한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관계다. 권리 제한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이 매수인이죠. 청산자가 매도인이죠. 청산자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은 이걸 살 때 이거 다 내보내고 깨끗하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걸 다 내보내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말씀해야 돼요? 이 조합원이 이 사람이 다 지워야 되죠. 돈 보증금 줘서 내보내고 그다 은행에다 자기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10억이면 우리가 줄 테니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요 조합이 그냥 편의상 인수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인수. 근저당은 인수해버리고 우리가 임차인도 인수해서 우리가 내보내겠다라고 조합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되게 그렇게 합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오죠. 근저당 금액 빼고 10억인데 이 감정가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고 근저당이 뭐 최고액이 2억 3천이면 3억 3천 빼고 6억 7천만 주고 하죠. 근데 조합이 임차인 인수 안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실무상 인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이 타당한 겁니까? 판결, 1심 판결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합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요. 제출하고 막 그러면 판사님들이 알아서 다 빼더라고요. 임대차 보증금 금액을 빼서 10억 중에서 이거 빼고 해서 금 6억 7천을 주고 뭐뭐뭐 하라. 니네가 나머지 조합 돈으로 이거 다 끄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조합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쟁이 좀 생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임차인의 1억을 공제하고 하더라도 지금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퇴거할 때까지는 또 임차인이 자꾸 변경이 돼요. 자꾸 변경이 되고 이 금액도 왔다 갔다 하고 월세 연체도 하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이 유동적인 상태를 지금 인수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조합은. 어떤 때는 곧 철거 집행을 하려면 그걸 인수를 해버리는 게 편해요. 곧 철거 집행하려면 임차인의 임책상을 자기가 파악해서 자기가 돈 주고 내보내고 직접 여기도 명도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편한데
이게 멀리 있을 때는 이게 피곤하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인수를 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이 사람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이 사람한테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되기 전부터 반드시 인수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를 하면 그 양수인은 이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죠. 매수하면. 근데 매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수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대법원 판례 보면 권리제한은 없는 상태로 받아야 되는데 권리제한은 없는 상태로 받겠다는데 또 드시죠. 다 인수하시죠라고 1심 판결이 나오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다 그런 거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사면 제가 물어줘야죠. 하지만 그거 인수 안 하면 못 사나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막 넘기더라고요, 판사님들이. 아니,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됐으니 빼야죠. 저 싫은데요? 저 사람 참 변해요, 저기 임차인이.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34페이지.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재기 전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협의는요, 재개발과 도시환경 경비 사업은 수용하기 전에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용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데, 그리고 재건축 매도 청구에서는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금 청산에서는 협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135페이지 보시면 반드시 시행령 48조에 의한 2인상 감정평가사의 평가일의 산술평균으로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송 도중에 법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청산할 금액을 정하면 된다. 소송 도중에 법원이 시가감정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136페이지 조합원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버리죠. 뭐 5시 5분인가요? 5시 14분이요? 15분. 15분이요?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있고 발의처분이 있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때 이제 청산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이 지금까지는 조합원이었어요. 조합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는 조합원이 아니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돈 낼 의무가 없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조합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는 보통 매달 들어가는 그 조합장의 월급, 기타, 여직원 월급, 월세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비는 뭐 용역비, 기타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낼 의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최근 쟁점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재산 뭐 3억 5천, 4억 이렇게 다 받아 나가니까 조합에서 사업비 처분한 거예요. 그동안 조합에서 쓴 돈이 60억이야. 보니까 당신 재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당신 재산이 3억인데 우리 구역 내 총 자산 가치를 다 봤더니 3천억이야. 3천억. 총 자산 가치가 3천억인데 당신 재산이 3억이야. 그럼 당신은 우리 마을의 1000분의 1의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럼 60억 중에 1000분의 1 해서 60억, 6억, 6천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인데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0분의 1에서 그렇지 100분의 1만 되면 6억을 내야 돼요. 아니면 뭐 500분의 1, 뭐 그 중에 일부를 내고 돈 내.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동안 조합은 자격을 누렸잖아. 그동안 누렸잖아. 이 돈 내. 이 사업비 청구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들이 장사를 많이 해먹었는데 결국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단서가 있죠. 정관이나 총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이 기간 동안에 조합에 쓴 비용에 대해서 분담할 의무가 없다라고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서 판례가 나왔고요. 재건축은 어떻느냐?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고 시가 보상도 하고
재개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아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행정법원 판사 판결들이 꽤나 있었는데,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총회 계획이 없는 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기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불문하고 청산자들은 사업비를 미리 부담할 필요가, 사업비를 공제당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관과 총회에다가 써놓겠죠. 중간에 청산회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분담해야 된다. 총 그 사람의 종전자산이 총 전체 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야 된다는 정관조항을 넣고 있어요. 지금 다들 넣고 있는데, 그 정관조항은 청산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이후에 그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만들어야 되겠죠. 전에 만들어야지 다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이 전에 다 만들고 있는데, 그 조항도 좀 문제가 있죠. 조항을 좀 세밀하게 써야 돼요. 세밀하게. 뭐 사업비를 분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총회 운영비 무슨 비 인쇄비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저는 자문을 하고 있어요. 조합들에게 구체적으로 써야지. 사업비가 뭐야? 애매하죠. 구체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좀 문제인 게,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조합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누렸던 편익이라는 것이 매번 총회에 참석하고 뭐 투표도 하고, 그 사람이 받은 총회 책자, 이 인쇄 총회 개최할 때 무슨 영업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나 내지, 이 사업비 60억이 과연 60억의 편익을 이 청산대에서 나가는 조합원들이 누렸느냐. 과연 이 60억은 지금 집행이 되긴 했지만 장래에 신축될 이 부동산으로 다 가치가 대부분 이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설계비 뭐 기타 등등, 설계는 뭐 이 사람들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결국 요거 설계잖아요. 이거. 대부분의 이 모든 행위들은 신축 건물로 화치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매번 그냥 소비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조합장 월급 같은 것은 분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예, 청산대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조합장 월급이나 여직원 월급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설계비는 이 사람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이걸 과연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분쟁의 대상은 정관이나 총회에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을 때 이 조항이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될 것이냐, 좀 빼야 될 거 없지 않느냐, 좀 추려내자,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틀리면 싸움 붙을 겁니다. 정관이 있으면 무조건 부소불이냐, 우리가 무슨 이득을 봤다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주기 대출 이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1차 분양 시장 때 분양 시장을 했다가 이주기 대출도 받고 했는데 2차 분양 시장에 분양 시장 안 했어요. 그럼 그동안 조합으로부터 이주기를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특별히 전환가가 없는 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136페이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번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138페이지 하단에 4번, 바로 4번. 현금 청산 목적물의 가격을 평가하기 기준점 및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서 청산금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소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판결 이유를 찾아보면, 시가감정을 안 하면 뭘 해? 그거는 권리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마을에 있는 자산 가치가 총 1,000억이라고 칩시다. 뭐 땅 뭐 이거 다 해서 1,000억이에요. 옛날 거. 종후 새로이 신축한 건물, 신축한 부동산이 2,00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00억. 그런데 비용이 900억이 들었어요. 뭐 시공, 공사비, 뭐 변호사비, 설계비 다 이렇게 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땅과
부동산이 건물이 1,000억인데 건설회사, 뭐 기타 변호사들 다 준돈이 900억, 조합장 월급까지 다 해서 1,900억을 들여서 2,000억짜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다 팔아서 분양 수입이 2,000억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억 버는 거죠? 100억 벌었어요. 이 100억 버는 게 개발이익이죠? 개발이익률입니다. 100억은 처음에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1,000억을 가지고 시작했죠? 1,0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비용 다 주고 2,000억을 벌었으니까 100억이 순수익이 남았죠? 이 순수익은 처음에 1,000억의 10%죠? 그래서 이게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례율 또는 개발이익률. 1,000억에는 비례율이 10%니까 이 중에 1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재산은 이 10%를 곱한 11억으로 계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고 이게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고 비례율 10%를 곱한 11억 이게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권리가액. 이 비례율을 미리 산출해 보는 것입니다. 막 끝나고 났을 때 수익이 있고 미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추산을 해보는 거죠. 추산을 해보니까 비례율이 10% 나온다. 그러면 당신의 재산이 현재 10억인데 당신 이 사업하면 10% 이득이 봐. 뭐 조합장 월급 다 줘도 그래도 10% 이익이 나. 그러니까 당신의 재산은 11억 원짜리의 가치가 있어라고 계산을 뽑은 거죠. 계산을. 사업하는 초기부터 계속 뽑아봅니다. 계속 사업 환경이 바뀔 때 계속 뽑아보는데 11억이에요. 이거를 종전자산 평가금액이라고 하고 이 11억을 권리가액이라고 해요. 이 뽑아본 거죠. 이 11억이 권리가액인데 이게 시가와 같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그런 거죠. 시가와 같다. 이 시가는 이제 평가사가 막 이런저런 걸 다 주변 거래 사례를 봐서 뽑은 게 시가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 뽑아본 이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이 권리가액이에요. 이 권리가액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가액으로 청산금을 정해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례입니다. 판결 이유 찾아보시면 권리가액으로 청산금을 정한 그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 왜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에다가 개발이익을 감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랑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때로는 시가와 권리가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럴 때는 그 청산자들은 우리 동네의 권리가액이 이건데 내 거 권리가액이 이거니까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판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종전자산 10억 비례로 곱한 게 권리가액. 종전자산이 권리가액이고 권리가액이 시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141페이지 한번 보시죠. 청산자가 이행 제공하고 20% 이자를 구하는 경우 이건 아까 얘기 드린 것 같고요. 142페이지 사업비 공제의 문제도 142페이지 이건 사업비 공제는 제가 말한 대법원 판례이고요. 재개발에 관한. 그다음에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5년 4월 10일 선고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재건축의 경우에도 사업비 분담금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한번 보시죠. 감정평가, 시가의 의미, 감정평가에 있으네요. 저기 146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평가액이 나온 뒤에 청구취지 변경.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나오면요. 원고 조합의 변호사는 감정평가서 그대로 갖다 베껴서 청구취지 변경을 하죠. 예. 그런 판사님들은 대부분 뭐 특별히 위법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사실 판단할 능력이 없죠. 거의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대로 판결이 나오죠. 승소했죠. 전부 승소했죠. 항소를 못해요. 항소할 생각이 있는 조합이라면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어떤 사람들 3억 5천 나왔어. 3억 5천으로 청구취지 변경합니다. 이겼어. 그냥 항소가 안 되네. 근데 뒤늦게 조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낮춥시다. 항소 못해요. 전부 승소했으면 항소를 못하시죠. 그러니까 항소를 할 생각이 있다면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금액이 좋으면은 피고로서는 자꾸 연락을 해버리면 되겠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토지 금액 10억, 건물 금액 7천만 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토지 10억, 건물 7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토지 10억, 건물 10억 7천 이렇게 써놨어요.